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과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포럼 부동산 투자 대전망. 저는 서열을 맡은 이데일리 TV 아나운서 김지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앞으로는 앞서 강연을 해주신 이주연 대표 그리고 정지영 대표, 김학렬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개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이 부동산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이 시장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강신우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올해는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을 오프라인 무대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됐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도 참 아쉬운 마음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꼭 물리치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대전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 등 이 강북 지역들도 집값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상황 정말 심각한 건가요? 네, 먼저 그 한국감정원의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강남 3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미 하락 전환을 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마용성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를 누렸던 노도강도 시세가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북 전체로는 4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이렇게 서울 전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강남 3구 지역의 거래량도 28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1년간 거래량이 가장 적습니다. 또한 KB 부동산의 서울 매수 문의 지수도 이번 주 66.1로 지난주 71.5보다 하락하면서 매수 문의가 소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표가 집값 하락을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면은 연초에만 해도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매수 문의도 뜸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매수 문의 소멸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집값이 과연 계속해서 더 떨어질지 김학렬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떨어질 지역도 있고요, 올라갈 지역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평균으로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감정원 시세 말씀해 주셨는데 또 KB 지수로도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강남 3구에서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으로 또 하락세가 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다 빠지는지 아닌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 아파트 시세가 3.2%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근데 심적으로는 더 많이 오른 거를 느낄 겁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조금 내렸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아파트들은 아마 재건축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호가가 확 올라갔던 아파트들이 호가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좀 이슈가 많았던 아파트 위주로 조금은 호가가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표가 되는 지역들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이주연 대표님과 정지영 대표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러니까 12, 16 대책이 지금 강력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얼었다가 2월 달에 조금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봄이 오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과 4월에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 손발이 묶였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저번 주부터 4월 둘째 주부터 전화 문의가 좀 증가되기 시작했다. 4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그 강남 재건축의 거래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인 핵심 단지는 급매가 그래도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강남에서도 기축인데
갭이 그래도 비교적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단지들은 지금 거래가 되게 있었는데요. 근데 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 재개발도 낙폭이 좀 컸었고요. 인천도 재개발이 좀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서 특히나 마지막에는 이제 부천을 지나서 이제 의정부까지 투자 수요가 갔었는데 이제 문의가 좀 많이 급감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지난달에 안산이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안산의 신축과 이제 준시축들. 근데 이제 안산도 지금 문의가 조금 감소되면서 소강 상태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줄면서 다시 이제 좀 사람들이 집을 보러 나올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총선 결과도 있고요. 이제 1교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한두 달 정도 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3차 웨이브가 코로나에서 오게 되면 이 조정세가 조금 더 갈 것 같지만 올해는 이변이 없는 한 대폭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약보합 아니면 조금 소폭 하락 정도로 보고 계시고 정지영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이제 가격대별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5억대 시장하고 9억대 시장으로 이제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15억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12, 16 대책 이후로 많은 낙폭이 있었지만 9억 원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서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게 되면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구축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게 빠져서 호가가 내려가는 점도 있지만 좀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활발하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으로서 유동성 장으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은 호가가 상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체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내 집 마련을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선배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집 마련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서 망하거나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계속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똘똘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시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돈을 대출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자와 원금을 내다가 그게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집을 계속해서 연체를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인데요. 최근에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그 대출을 낼 수 있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절대로 망하거나 잃지 않은 투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집 마련 조급해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제 침체 시기에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김 소장님 이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실거주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 사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집을 먼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당한 입지나 적당한 상품의 것들을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럴 기회에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옮겨 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입지 선별을 하시면서 좀 종류를 좀 줄여 나가실 때 지금 많이 좀 비싸서 못 샀던 것들, 매물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 위주로 좀 개수를 줄이면서 좀 핵심 공략 지역들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유효하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다주택자 6월 말까지 아무래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고 이 보유세 부담에서 좀 벗어나려면 5월 말까지 파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그렇다면 매도할 때 지금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 이게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지금 이제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파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지금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10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차피 굳이 지금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길고 가지고 가시면서 시세 차익이 좀 더 올라가는 것들도 한번 대기에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집을 줄여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세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있을 텐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들 두려워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들을 버린다고 하면 그건 또 투자자로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양도소득세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갖고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다. 예,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 대표님과 이 대표님 생각도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의 뇌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다주택자라면 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인데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양도세 중과를 내면서까지 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는 하게 되면은 정말 크게 상승된 그 양도 차익이 있다면 정말 양도세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지금 6월 말 잔금이라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거나 그럴 때는 매도하는 게 좋은데 좀 더 미래 가치가 더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다면 증여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수별로 좀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10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아무래도 선별해서 내가 10년 동안 보유하거나 중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만 청약하시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점이 아주 높으면 당첨권이시겠지만 가점이 낮다면 혹은 애매하다면 이렇게 로또 청약 하에서 당첨되기 매우 힘드실 거기 때문에 아마 현명하게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보시고 굳이 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살러 들어가는 집이 아니더라도 첫 집을 투자로 이제 소유를 하시면서 지금 길게 보유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전략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축은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략이 굉장히 좀 치밀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청약이 안 되고요. 구축에 있거나 아니 좀 호재가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보셨지만 지금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그다음 갈아타기를 정말 잘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는 9억 원에서 15억 전도의 지금 자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이 많이 없으십니다. 이제 구매하신 지 3년이 넘었다면 이분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LTV 40%를 태우면 15억 초과 주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포기하신 입장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좀 약간 부부의 맞벌이 소득이 좋거나 잉여 자금이 있으시거나 이자 감당이 되신다면 조금 생각을 달려셔서 이번에 버신 거는 양도세 절세 한번 하시고 양도세 절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옮겨가시는 집을 조금 투자용으로 이제 잘 들어가서 살진 못하겠지만 정책이란 것이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사두면서 징검다리로 가시는 것도 좀 전략이겠다. 문제는 정말 초다주택자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는데 초다주택자이신 경우는 여러 가지 퇴로라든가 대출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는 지역과 지금 현재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보는 물건이 사실은 달라요. 이것도 물건이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쏠림으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기는 정말 저분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막 여기 투자하신대 해서 귀가 팔랑팔랑 하실 필요는 없겠다. 서로 보는 시장이 다르니까 나의 전략에 맞는 그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의 시장 상황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지역 규제가 강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다라는 기사들 보셨을 텐데요. 강 기자님, 아무래도 이 GTX 같은 이런 교통 호재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통 호재가 아마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그 신분당선 예타 통과 이슈로 그 수원 호매실 지구에 있는 그 부동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는 전화에 정말 불이 났습니다. 매수 문의가 정말 많았고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도 집값이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오르고는 있지만 오름폭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은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신축 위주로 올랐고요. 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효과로 팔달구 화서역 인근으로 올랐습니다. 또 안산도 신안산선 교통 호재로 올랐는데 이들 지역 모두 상승폭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과 관련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난번부터 꾸준한 또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시장의 동향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도권에 계속해서 투자가 좀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 수도권에도 규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이라든가 수원 같은 곳에 집 사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뜨거운 이유가 재개발들이 분양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의 화서동에 있는 프루지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 상승을 분출하면서 기존에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근처에 있는 광교밖에 없었는데 광교와 수원에 있는 그 집값을 비교하기엔 사람들이 이거 결이 다른 동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원 안에 있는 프루지오가 가격을 딱 매김을 해주니까 다 주변에 있는 재개발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분출하면서 딱 볼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탄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로 많이 뺏겼던 그런 수요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이 공급되면서 다시 수원 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원시 당해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원에 있는 신축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 김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하고 인천이 경기도에서는 이제 끝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이 제일 먼저 오르고 그 위성 도시들이 많이 오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원과 인천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다른 지역 옮긴 다음에 지금 옹기가 제일 늦게 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주환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분양했던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가 의외로 분양이 잘 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까지 붙으면서 지금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이제 시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수원 구도심에서도 시세가 이렇게 비쌀 수 있구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가 다 잘 된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새 아파트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접근해도 괜찮겠는데 문제는 이 실수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구축까지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축까지는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같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수요가 빠지게 되면은 시세가 또 그만큼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같은 입지를 하더라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서울 한가운데라고 하면은 구축이든 신축이든 좀 버틸 여지가 있지만 신축 이 경기도권의 끝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지금 좋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정비 사업을 해서 구축들이 새 아파트로 되고 있고 스타필드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있고 신분당선 남부 연장이 돼서 호메시까지 계기로 된 것들도 확정이 돼 있고 교통, 생활 편의시설 정돈이 되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선반영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오를 때가 돼서 다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네요.